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은행 불안감이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는 모습인데요.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은행권 불안은 이번에 FOMC와 연결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 모건에게 인수가 되는 부분으로 통해서 은행 불안감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된다라면 은행권 불안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굳이 또 이걸 끄집어내야 될 필요성은 없는데 이런 이야기 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셀인 메이, 즉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게 이제 주식 시장에 내려져 오는 그런 격언입니다. 과연 이 상황이 반복될 것인가? 자, 이번에는 바이 인 메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즉 5월에 파는 게 아니라 5월에 오히려 더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파는 게 맞는 것인지 사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그 작전주 하한가 주범이 있었죠. 네, CFD 이거를 금융당국이 손보겠다고 합니다. 꼭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형태이긴 한데 손 본다니까 네, 제대로 잘 손 봤으면 좋겠지만 항상 허점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작전 세력들이 파고드는 모습이 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네, 이 하한가 주범 CFD 어떻게 손볼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FOMC를 앞두고 나서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 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상황을 보게 되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상향 패턴, 즉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 하락 이후에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상승을 끌어당길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과연 있느냐, 그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조금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1%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 똑같이 빠졌네요. 똑같이 마이너스 1.08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상태만 딱 봐서는요, 일단은 장 초반에 하락한 부분들은 은행주 불안감,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기술주들 움직임도 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네,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전망치도 같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술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 개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와서 분위기 좋게 나오다가 또 은행주 불안하고 FOMC 금리 올리고 그러면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지금은 예전에 한번 얻어맞은 거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갈등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는데 이게 5%에서 5.25로 오르게 된다. 이거죠. 네. 자, 이 16년 전이면은, 잘 아시겠지만, 2007년, 네, 2008년 요 시기입니다. 네.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5%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이야기잖아요. 2007년도니까. 그래서 금리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이제 위기가 맞이하고 또 금리를 뚝뚝 떨어뜨리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이 되게 된다라면은 경기가 좋을 때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주가도 막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내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네, 경기가 좋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서 금리 5% 이런 데도 눈길 돌리지 않거든요. 근데 금리가 만약에 5%로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보시면 은행 금리 수준이 5%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만약에 안 좋아, 근데 금리가 높아 이렇게 되면은 자금이 은행으로 빨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과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좀 줄 것인가. 이번 달에는 우리도 금통위가 있어요. 그래서 금통위에서 이번에도 금리 동결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데, 미국 증시 상황 속에서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네, 달러가 이제 강달러로 다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질적으로는 국내 시장에서도 부담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지금 0.25를 올리는 이 부분을 이번 달로 끝낼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파월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금리를 5월에 올리고 6월엔 상황 봐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뭐 얼버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확신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자, 그렇다라면은 이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 흔들리는 애들은 누구냐? 은행이잖아요. 은행이 왜 흔들린 거예요?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또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왜 문제가 되느냐? 뭐 예금을 맡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관없겠죠. 근데 이 대출을 받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기업들이 부담을 겪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뺐잖아요. 이번에 그 은행들이 파산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죠.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지역은행들이 무엇을 했느냐? 예금을 이제 기업들한테 받잖아요. 예비 자금들을 그렇게 받아서 예금하고 있었는데 기업들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야, 돈 좀 다시 내놔봐 해갖고 돈을 빼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돈을 빼가기 시작하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 걔네들도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다 퍼다 주면은 얘네들도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은행은 주요한 매출이 돈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기업들이 야, 우리 어려우니까 좀 돈 좀 줘봐 해가지고 다시 내가 맡겨놓은 거 가지고 가버렸어. 그러면 은행은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환경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 은행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금리를 또 올린다, 금리를 더 많이 올린다, 더 지속적으로 올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역은행들은 또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은행들, 이제 중소은행들이 또다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대형은행으로 막 집중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은행은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를 자랑하고 있는데 대형주들이 이렇게 위기 시점에서 하나씩 두 개씩 흡수합병 해가지고 다 먹어버린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게 뭐 리먼 사태 때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대형주들이 버티고 있는 한 이 리먼 사태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소은행들이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막 픽픽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위기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위기를 통해서 대형은행들이 중소은행들 다 흡수해버리는 상황에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뭐 그 UBS 그 이야기도 그랬었고 이번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글쎄요. 지금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위기가 되는 그런 은행 위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전방위적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준은 예상과 다른 그런 지표 상황에 대해서 선택지를 열어두고 싶어 할 것이다. 자, 물론 이제 좋은 상황들, 뭐 실적이 좋아요, 아니면은 뭐 금리를 동결해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말을 한번 잘못하게 된다라면,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좀 꺾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긴축의 마지막 어떤 움직임이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 금리 인상 기조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치 다 시장에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연준의 불안감만 남아있고 뭐 이런 상태가 돼서 애매한 시점이 되었다. 그렇다라면 주가가 좀 변동성을 겪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된다라면 즉 1분기 실적은 일단 예상치가 좋게
나왔잖아요. 물론 증권사 애들이 예상치를 낮게 만들어서 네, 뭐 이런 가시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착시 효과 비슷하게 만들어 좀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뭐 분위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2분기 때도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의 증가세가 이제 지속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접근들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연준 FOMC 기간에는 이 연준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정책이 변환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여기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아유 좋아요 흥분하여 막 질러버린 분들 계셨는데 오늘 같은 날은 또 네, 애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담스러운데 라고 얘기가 나온다라면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주가 하락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단기 고점에 있었던 종목들 일단 때리고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이런 변동성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요. 주가가 급하게 올라갈 때 무리해서 따라가지 말고 저점을 기다려서 밑에서 사는 거 그런 기준만 잘 세워놓으시면 별 문제는 없겠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5% 올랐으면 오늘 한 3% 내준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편합니다. 네, 그래도 2% 정도는 갖고 가잖니? 라고 생각하면서 이 상승 흐름을 지금 잘 타고 살아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은 곧 끝나요. 네, 뭐 떨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들 네, 이 포지션들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지루하고 막 이것저것 사고 싶고 다른 데로 넘어가고 싶고 막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주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 바로 눈앞에 거 보지 말고요. 멀리 내다보고요. 뭐 바닥 종목들을 계속 사서 또는 이런 것들이 대박이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식을 사시더라도요. 시간적인 부분들이 지나면서 당연히 그게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 그 인내 그 기간을 녹여낼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흐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셀인 메이가 올 것이냐, 네, 그러니까 5월에 주식 팔고 떠날 것이냐, 아니면 더 사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5월에 왜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면, 글로벌 산업 생산이 여름에 줄어들게 되면서 증시가 부진하다. 그러니까 5월에 주식을 팔고, 가을에 다시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가 된 것이 이제 증시의 역사라고 얘기가 되는데 산업 생산이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없고 요즘에는 네 그냥 뭐 재료 테마 뭐 이런 거에 움직이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서 뭐 이런 전체적인 전통적인 사이클이 잘 먹히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펀더멘털 대비해서 앞서 나간 주식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실적의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을 타겟을 하고 있다 보실 수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2차전지 쪽이 아닐까 생각되긴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주가에 반영시킨다. 이것은 주식시장에 흔하게 있는 일인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끌어다 떴을 경우에 그 부분들은 오랫동안 네, 좀 조정을 받는다거나 재미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바로 앞에 거 끌어다 썼다. 근데 더 좋아진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올라갔어도 또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FOMC 이야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 기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네, 그래서 5월 달에는 일단 금리 인상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6월 달도 할 수 있다는데 지금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5월 달에 주가 하락을 피할 수가 없으니 주식의 숫자를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바닥을 더 확인한 다음에 대응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 인 메이 이제 오히려 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5월에 증시가 하락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실적에 따라 다른 건 아니냐.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막 출회하거나 뭐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즉 실적 좋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고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네 주가의 상승 포인트를 더 위쪽으로 잡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2,600포인트까지 볼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대신증권. 대신증권이 예전에 2100포인트 간다고 막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네, 밴드 포인트를 뭐라고 잡느냐. 2340에서 2640. 이것도 뭐 되게 크게 잡았다. 네. 지금 2500이 넘는 수준인데,
2400도 아니고 2300? 그러니까 아직은 뭐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2100포인트 얘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네요. 네. 그러니까 뭐 주가가 더 크게 빠진다, 뭐 더 내려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주가 조정 나올 때 한참 네 인기를 끌었었던 이 대신증권이 어느새 말을 좀 이렇게 바꿔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어떤 전망,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뭐,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 그럼 주가가 좀 사볼까? 라고 하는 개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막 나쁘다 그러면 다 팔겠죠. 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 다음에 맞는 것도 아닌데, 맞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뭐 증권사가 꼭 외국인하고 결탁해서 또는 세력과 결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세력들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 이렇게 되면은 개인들이 많이 사겠구나.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많이 팔겠구나. 그렇다면 이때 사야지, 이때 팔아야지. 이게 뉴스와 반대로 가고, 네, 그 다음에 시장을, 네, 역발상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경기 전망치는 더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뭐 지금 미국이 디폴트가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국 디폴트는 쇼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미국 디폴트 안 나옵니다. 그걸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는 걱정거리를 만들고 있죠. 중국의 제조업 경기 둔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부담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지금 기술주들이 크게 흔들리는 형태로 가면서 변화가 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경기 회복이 그래서 안 일어난다고? 이거보다 더 나빠진다고?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지? 자, 코로나보다 더 나쁜 상황이 지금 코로나가 끝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뭔가 백수가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방바닥만 벅벅 긁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백수에서 돈이 하나도 없을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네? 이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취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나가서 일은 하지만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은 없던 통장에, 그죠? 메마른 통장에 그래도 뭔가 불어나는 그런 모습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기업의 실적이 증가한다. 그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거가 끝났어요. 그럼 그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또 온다고? 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항상 상식적으로 접근하고 상식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5월 달에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뭐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주식 마음이잖아요. 네. 시장 마음이지 뭐 이걸 셀인 매이면 어떻고 바이인 매이면 어때요? 그냥 내가 가진 주식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네, 위기 상황은 끝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게 이제 이번 달이냐 아니면 다음 달이냐 그런 것에 대한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5월에 주식을 팔아야 한다더라 그런 거에 또 너무 휘둘려가지고 또 걱정하시거나 증권사에서 이렇게 봤다더라 뉴스에 이렇게 나왔다더라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무더기 하한가의 주범인 CFD를 손보겠다.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네, 기사는 아주 멋있게 썼네요. 칼을 빼들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칼을 빼들었냐. 지금 그 당국 관계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네, 최근 주가 조작 혐의 및 사건 그 다음에 CFD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작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공모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위법 사항들 이런 것들을 명백히 밝히고 뭐 명백히 밝힐 거 뭐 있어요? 다 나왔는데 그죠? 그다음에 CFD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겠다. 어떻게 보완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증권사들의 어떤 욕심 이런 거 봐야 되겠죠.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와장창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나중에는 이제 반대 매매가 들어간 것을 막겠다 뭐 이렇게 나올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제 손을 보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CFD 반대 매매로 추정되는 대량 물량이 나왔었다라는 건데 삼천리 다우데이터 뭐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네 시장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올랐었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시점으로서 이제 그 발발이 된 것은 CFD 반대 매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폭락 사태랑 연결되지 않죠. 주가가 빠지지도 않았는데 반대 매매 나왔다는 거니까 물론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네 이 손실률이 커지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인 거고, 반대 매매는 뭐 우리 증권사에도 있잖아요. 증권사에서도 뭐 신용 물량 같은 거 갖다 쓰면은 네, 당연히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죠. 주가 떨어지면은 걔네들 증거금 확보를 위해서 무조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증권사는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 되죠. 근데 이번에는 점 하한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도를 못한 상태에서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부담이다. 증권사들도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수천억에 달하는 그런 미수채권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증권사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은 손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증권사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거 손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 CFD가 일부 작전 세력에 의해서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에 악용될 경우에 통정 매매를 통한 시세 상승 등을 불공정 거래에 취약한 측면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네, 지금 이 작전 세력들이 했었던 그 내용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데렸기 때문에 공매도가 들어와서 주가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폭락을 했을 때 공매도가 환매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받아줄 공매도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이 약점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낮은 거, 거래량이 없는 주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신용을 써서 큰 돈을 집어넣어 버리고 이 통정 매매를 하다 보면은 거래량이 없는 주식은 뭐라 그랬어요? 매수가 그렇게 훅 들어가 버리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된다? 네,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다. 즉, 현재 가격이 10,000원인데, 거래량이 없으니까 띄엄띄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000원에 누가 매도를 걸어놨어. 그 다음에 이 주식을 내가 가서 11,000원에 매수를 다 해버리는 거야. 아래쪽으로 쌓여있는 그런 물량들도 괜찮은 게 뭐냐면, 띄엄띄엄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정거래. 이게 가능하죠. 내가 타겟팅 해놓고 그 지점에 가서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작전에 사용된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CFD를 어떻게 손을 보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CFD라는 것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이제 파생상품이잖아요. 장외 파생계약이라서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즉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 차익을 결제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샀다고 계산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40% 증거금만 있으면 2.5배 레버리지 투자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지 않고도 네, 내가 주식을 산 것처럼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일단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전문 투자자라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얇아졌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와갖고 사기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높아지더라도 뭐 그러면은 기준이 높은 애들은 사기 안 칩니까? 그죠? 다 똑같은 놈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게 이거를 뭐 저 레버리지 저런 부분들을 조금 네 없애거나 뭐 뭔가 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증거금 비율을 높인다거나 네 그렇게 돼야 되고, 뭐 실제로는 이 뭐 그 거래할 수 있는 종목에 제한을 좀 준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 이제 금융당국이 좀 현실에 맞게 네 조절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가능할런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네 CFD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네, 신용을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얘기죠. 네,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그냥 흥 했었을 텐데 실제로 그런 거 보게 되면은 간담이 서늘하죠. 아우 큰일 날 뻔했네. 만약에 내가 신용을 써서 이 종목들을 위에서 잡았더라면 CFD가 아니더라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는 은행 불안감, 이 미국 증시의 은행 불안감은 연준의 FOMC 여기서 촉발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의 뉴스는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이게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셀인 메이가 반복될 것인가, 뭐
내려갈지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맞출 수는 없죠. 근데 현재로서는 뭐 큰 그림을 보자면 그래요. 가장 나쁜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것을 해소시켰는데 그보다 더 나빠진다는 게 혹시 말이 되겠느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 5월달에 주가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좋아질 것인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앞으로 좋아진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들어가 있다 생각되는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한가 주범인 CFD를 손본다. 어떻게 손볼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파생 계약을 통해서 증권사가 돈을 벌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크게 떨어져서 손해를 보니까 이제 그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사실 시장은 어디서도 개인들 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들이 피해를 보면은 그때서야 손을 보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개인들이 피해를 보고 나서 네, 시장이 뭔가 충격을 받고 나서 그때서야 손을 본다라는 거죠. 그동안 일을 안 했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자, 아무튼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물론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실전 매매에서 이것을 실전으로 연결시키는 투자자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알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기준이라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주가 떨어질 때 손대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바닥 잡고 반등하기 시작할 때,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매수하면은 충분하다라는 건데, 이거 살아나기 시작할 때 손대시는 분들 많지 않고요. 떨어지고 있을 때 계속 손대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주식을 살 수 없는 단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럴 때 사야지. 그때 그렇게 해서 수익 내야지. 또 제가 말씀드린 것들 또 충분히 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만큼 기준이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저점 매수가 맞다는 건 알지만 고점에서 막 올라가는 종목 보면은 마음이 그냥 두근반 세근반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쫓아가서 매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한 네,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아니면은 네, 괜찮은데 말이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평정심 잘 유지하시고요. 오늘은 아침에 변수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FOMC 결과가 오늘 저녁 내일 새벽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그런 전략들 좀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 급한 게 아니에요. 네,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선은 샷테런 상황을 지켜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